저는 이제 그 몇 년 전에 이제 교수님 만나가지고, 아마 2017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경남 산청에 있는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었고, 그때 이제 교수님은 기조 강연을 하셨고, 저는 이제 주제 발표를 했었었는데요. 제가 교수님 강연 듣다가 제 주제 발표 준비를 안 하고 그냥 강연에 푹 빠져서 들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발표가 조금 약간 부족했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제가 교수님 강연을 듣고, 이번에 이제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한명 교수님 꼭 추천한다 해서 강력히 추천해서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자, 길게 조금 소개를 드렸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교수님을 앞으로 모셔서 임진왜란과 호남의병에 대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왜란과 호남의병이라는 주제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천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호남 지역에서 가장 숭앙하는 가치가 의라고 하는 걸로 따져보면, 이 의병을 재조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현실에도 굉장히 절실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본이 쳐들어오던 누가 쳐들어오던 이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나 혼자 내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서 피난 가서 잘 살 것이냐, 아니면 결국 내 혼자 피난 가봤자 이 공동체가 파괴되고 나면 나도 설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서 결국 목숨을 바쳐서 이 공동체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의병이고 호남 의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주어진 시간이 별로 길지 않기 때문에 일단 임진왜란이 왜 일어나서 어떤 상태로 전개가 됐고 호남 의병이 어떤 역사적 역할을 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춘 다음에 그 호남 의병의 정신이 오늘 한국이나 이 동아시아 현실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를 결론 비슷하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날 무렵에 이 조선의 정치인들이나 사대부들이 이 바깥 세계를 쳐다볼 수 있는,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당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인 얘기죠. 지금처럼 정보통신이 별로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는 사실 전라도에 있는 사람은 경상도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 더더욱 일본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자, 외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의 내부가 별로 잘 굴러가지 못하면, 그러니까 시체말로 이 거버넌스가 잘 되지 못하면 이게 결정적인 순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아주 운이 없던 것이 이 외란이 일어나기 한 50년 전부터 이 한반도 내 사정하고 일본 열도나 세계의 사정이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한 1500년대까지만 해도 이 한국과 일본의 국력 차이는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봅니다. 근데 대체로 일본의 국력이 한반도 왕조의 국력보다 커지는 것은 대충 1500년대 이후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일본의 국력이 커지는 데에는 일본 자체 내부의 변화도 있었지만 이 바깥에서 일어난 외적인 변화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제가 저기에 대항해 시대라는 말을 써놨는데, 이 콜럼부스라고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492년에 이탈리아 출신의 선원이자 장사꾼이었던 콜럼부스가 이 스페인 여왕으로부터 후원을 받아가지고 내가 인도에 가서 후추를 포함한 향신료들을 대량으로 구매해다가 유럽에 되팔아서 떼돈을 벌겠다. 바로 이런 요즘으로 치면 일종의 이 벤처 기업가적 마인드를 가지고 이 스페인 여왕을 설득을 해요. 그래서 여왕이 좀 넘겨주십시오. 콜럼부스를 인도를 찾으라고
저 인도로 보낸다고 배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콜럼부스가 인도로 간 게 아니라 저 중남미 지역 쿠바에 도착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이 중남미 지역을 서인도 제도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스페인의 이웃 나라였던 포르투갈에서 이 바스코 다 가마라는 사람이 1498년에 진짜 인도까지 오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 포르투갈의 리스본을 출발해서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가지고 저 홍해 입구까지 왔다가 오른쪽으로 꺾어서 인도의 캘리컷이라는 데 도착을 해요. 자, 이 사람이 1498년에 인도까지 온 것이 일본 역사나 동아시아 역사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임진왜란이 발생하는 데에도 일종의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일단 인도까지 오니까 이 사람 후계자들이 계속 동쪽으로 배를 몰고 와서 1520년대, 30년대가 되면 이 포르투갈 선박들이 여러분 왜 홍콩 옆에 마카오라고 아시죠? 마카오까지 출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 배들이 계속 마카오를 왔다 갔다 하다가 일본에 뜻하지 않게 조총이라고 하는 게 전해집니다. 자,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누구냐 하면 주세붕이라는 사람이에요. 1543년 여러분 저기 경북 영주 풍기에 백운동 서원, 소수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창건한 사람이 바로 이 주세붕입니다. 이 주세붕이라는 사람이 서원을 창건했던 그 해에 일본에 뜻하지 않게 조총이라고 하는 이 포르투갈제 신무기가 전달이 된 겁니다. 근데 마침 이 1543년에 일본은 어떤 상태였냐면 이 중앙 권력이 전혀 지방을 통제하지 못하고 각 지역의 유력한 사무라이, 더 정확히는 이 다이묘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열된 나라를 자기가 통일하겠다고 밤낮 없이 싸움질하는 나라가 일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를 전국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침과 저녁을 전투로 시작해서 전투로 끝나는 나라에 총이 들어오면 이 총을 많이 갖는 집단이 아무래도 군사력이 커지고 다른 집단을 장악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게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이 분열되어 있던 일본에서 일본의 통일을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조총은 일본 말이 아닙니다. 이거 중국 말이에요. 날아가는 새를 빵 쏴서 잡는다 그래서 새총이란 뜻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조총이라고 부르지 않고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지만 철포, 강철로 만든 화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철포를 일본말로 발음하면 대포라고 읽습니다. 대포. 그러니까 이제 얘들 왼쪽에 있는 오다의 부하들은 대포 갖고 싸우는 애들이고 저 오른쪽에 있는 다케다의 부하들은 대포 없이 그냥 기마대로 싸우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무대포가 되겠습니다. 이 대포와 무대포의 대결에서 무대포가 박살나기 직전의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저 대포 진영의 후방의 예비대를 이끌고 있던 장수가 넘겨주실까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자입니다. 이 자가 1587년에 일본을 통일을 해요. 자, 100년 이상의 내전을 사실상 통일하게 되니까 그 수없이 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병사들의 실전 경험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을 것이고 또 조총 들어온 지 한 50년이 지나면서 그것이 계속 전쟁에서 사용되다 보니까 품질이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거기에 이제 또 하나 이 무렵 1550년대쯤이 되면 일본은 세계에서 두 번째 가는 은 생산 국가가 됩니다. 여러분 실버, 은 아시잖아요. 지금이야 이게 별 볼 일 없는 금속으로 취급되지만 중세 시대에는 이 국가끼리 교역을 할 때 결제 대금을 은으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게 오늘날로 치면 달러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경제력에서도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자, 이런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니까 이자가
싸움으로 잔뼈가 굵은데 게다가 또 당시 일본에서는 전투 자체가 일종의 비즈니스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의 다음 목표는 중국의 명나라를 정복하는 거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중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출전한다라고 하면 지리적으로 볼 때 어떻게 가는 게 중국으로 가장 빨리 가는 길이겠습니까? 한반도에 상륙해서 부산에서 압록강으로 북상을 해서 만주로 들어가는 게 육로를 통해서 가장 빨리 중국을 치는 길이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히데요시나 그의 참모들은 중국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조선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들어보셨겠지만 1588년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한 직후부터 뻔질나게 조선에 사신을 보내서 뭐라고 조선을 겁박하냐 하면 우리 군대가 명나라로 치러 가는데 조선 니들이 앞장서서 가이드 노릇을 하든지 그게 싫으면 우리 군대가 지나갈 수 있게 길을 빌려달라. 이 조선으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이 일어날 무렵 조선은 어떤 상황이었나? 자, 여러분 이분은 아실 겁니다. 율곡 선생 아니에요. 자, 율곡 선생은 여러분이 언제 주로 만날 수 있습니까? 5,000원짜리를 꺼내 들면 항상 율곡 선생이 거기 계시잖아요. 자, 이분이 1580년대 돌아가시기 전에 대충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조선왕조는 건국된 지 200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모순이 누적되어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조선은 지금 중세기, 왕조가 중간쯤 와서 쇠퇴하는 조짐을 한창 드러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뜯어고치지 않으면 나라가 존속할 수 없다. 여러분, 선조보다 앞에 왕이었던 명종년간에, 명종 다음이 선조 임금 아니겠습니까? 이 조선 정치가 좀 심하게 말하면 엉망이었어요. 자, 왕은 별 볼 일 없는 역할에 그치는데 왕의 어머니하고 그 어머니의 남동생인 윤원영이라는 자가 외척으로서 정권을 그냥 농단해버립니다. 이 국가의 공식적인 행정체계는 사실상 힘을 쓰지 못하고 이 외척의 우두머리인 윤원영과 개인적인 친소관계에 따른 아주 좁은 범위의 집단이 권력을 쥐락펴락하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엉망이었던 정치는 선조가 즉위하면서 조금 나아지는가 싶었는데 선조가 즉위하면서 영남, 호남, 기호의 사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권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호남에서는 정철 같은 분, 영남에서는 유성룡, 정인홍 이런 양반들이 바로 조정에 등장해서 정치의 주역을 맡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그 윤원영 집권 시대에 남겨진 과거 정부의 문제점을 통렬하게 비난하고 그들이 남긴 폐해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요즘으로 치면 적폐청산, 이거는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선조 자신이 이 적폐청산에 대해서 별로 적극적이지 않은 데다가 여러분, 적폐청산도 좋지만 이 농민들의 망가진 삶을 어떻게 보듬을 것인가를 좀 실제적으로 사림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거 신경을 못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청산 과정에서 당파 사이의 감정 대결이나 어떤 이념 대결이 생기면서 서로 분열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1589년 이후로 그 사림들이 동인, 서인, 다시 남인, 북인 이렇게 나눠져 버린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인 난맥상을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비롯되다 보니까 바깥 세계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겨를조차 없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갑자기 히데요시라는 자가 등장해서 통일을 하고 뭐 중국으로 쳐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야욕이 한창 드러나고 있었는데 조선은 아직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급급한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 율곡의 10만 양병론이 실제했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제대로 된 군사력 양성이나 그 기반이 되는 재정 기반의 확보나 또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그런 일련의 정책들이 시작 단계에서 멈춰 있을 때 그만 전쟁이 터져버린 겁니다. 저 경상도 지방, 특히 그 상주에서 부산 쪽으로 낙동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서울에서 봤을 때 낙동강이 흐르는 왼편 지역, 이건 일본군이 제일 먼저 상륙하고 북진했던 중심지 아닙니까? 저기는 사실상 초전에 거의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거기에 이제 낙동강의 오른편 지역, 그러니까 전라도의 동북과 연결되어 있는 경상우도만 그야말로 조금 일본군이 못 들어온 지역이 있었을 뿐이지 경상도는 거의 일본군에게 덮여버립니다. 그러면 호남은 왜 일본군이 들어오지 못했을까? 무엇보다도 우선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것은 이순신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컸던 것이죠.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저 거제도 한산도 일대에서 일본군을 제압하지 못했으면 일본 선단이 호남 쪽에 상륙하는 것이 굉장히 수월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호남이 또 보전된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오늘 핵심 포인트인 호남 의병들의 역할도 그리고 관군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 호남 의병의 공훈과 의의를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남은 초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조선 8도 가운데 7도가 일본에게 함락될 위기에 처한 거죠. 주요한 역사적 의미가 큰 인물 셋을 꼽으라고 하면 이 호남 삼걸로 불리는 고경명 장군, 김천일 장군, 그리고 고경명 회하에서 순절한 유팽로 같은 분을 우선 듭니다. 호남은 일본군이 상대적으로 늦게 들어온 데다가 제대로 공략을 못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의병을 일으켜서 애초부터 시도한 것은 딴 지역을 도와주거나 나아가서는 아예 서울로 북상해서 지금 위기에 처한 임금을, 조정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이 한자로 얘기하면 근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병들이 성격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보통 영남이나 타 지역의 의병은 향보의병, 의병, 자기 향촌을 보전하는 데 주로 목적을 둔 의병이었다라고 하면 이 호남 의병은 근황 의병이었죠. 그러니까 그건 그만큼 호남 지역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죽음으로써 호남을 사수하는 역할을 두 의병이 하는데 제1차 금산전투에서 순절한 고경명, 그리고 이듬해인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 1593년 6월에 순절한 김천일 의병, 이 둘이 사실상 호남 의병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이 호남 의병의 존재의와 이 전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호남을 보호하고 국가 보위를 수행을 합니다. 예, 이분이 이제 금산성 전투에서 고경명 장군과 함께 전사한 조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의병 역사를 돌아보면서 한편 또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 흑역사가 있어요. 자, 의병이라는 거는 어쨌든 충의를 기반으로 해서 누가 시키지 않은데 자발적으로 일어난 군대잖아요. 그러면 이게 필연적으로 어떤 문제를 야기하느냐? 전쟁은 지방의 행정 관리들 뿐만 아니라 이 벼슬에 있는 사람들의 능력이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드러나는 시기니까 의병들이 공을 세우거나
민심을 얻게 되면 그거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꼭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뭔 말이냐 하면 아까 왜 이광 같은 사람, 그리고 경상도에서는 경상도 관찰사였던 김수 같은 사람. 이광은 전라도 의병장인 김천일 장군이나 고경명을 엄청 시기했죠. 또 김수는 경상도의 의병장인 곽재우를 엄청 시기했습니다. 왜냐? 여러분, 관찰사는 정이품입니다. 정이품이면 요즘으로 치면 거의 장관급의 엄청난 벼슬이에요. 그런데 김수든 이광이든 외란 초반에 적을 막는데 변변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도망치거나 마지못해 근황군 끌고 왔다가 용인에서 그런 참패를 당하니까 자기 체면이 바닥에 떨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현직 벼슬도 없는 곽재우, 고경명, 김천일 이런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민중의 영웅으로 떠오르니까 이게 현직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얼마나 이게 배가 아픈 일이겠어요. 그래서 의외로 의병장들의 이렇게 뒷바라지를 제대로 해준 사람도 꽤 있지만 상당수의 지방관들은 의병 활동을 방해하거나 심지어 이런저런 이유로 의병장들을 구속시키는가 하면 그 가족들에게까지 위해를 가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자, 뭐 제가 끝나고 나면 우리 홍 교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는 오늘날 호남 의병의 역사적 의의와 그 정신을 어떻게 계승할 것이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전통적인 중국으로부터의 압력, 신흥국가인 일본의 야욕 사이에서 사실 국가의 운명이 이 막판을 향해서 시들고 있던 19세기 후반에 이 조선에서는 이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세 가지의 입장이 있었어요. 하나는 바로 이 김옥균으로 대표되는 양반 출신 중에 우리도 옛날 방식의 통치를 가지고는 나라를 구할 수 없다. 뭐 일본을 모델로 하든 서양을 모델로 하든 새로운 개혁을 통해서 이 나라를 바꾸는 것이 깨어있는 양반들의 임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바로 갑신정변을 일으킨 김옥균입니다. 그 다음, 그리고 이제 이분이 바로 어쩌면 의병 정신을 제일 응축해서 계승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 전봉준 장군이죠. 자, 19세기 후반 전라도의 봉건 모순이 무지하게 컸을 때 농민들 좀 제발 먹고 살게 해달라고 봉기했던 사람이 전봉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분은 어떻게 보면 농민을 대표하는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양반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김옥균이었다고 하면 농민을 대표하는 지도자는 전봉준이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동학농민전쟁 일으켜서 전주를 점령하니까 조선왕조 지배자들은 청군을 불러들이면서 결국 여러분 청일전쟁이라는 게 터지지 않았습니까? 자, 청일전쟁이 터져서 일본과 청나라의 전쟁터로 조선이 바뀌어버리니까 애초에 전주에서 화약을 맺고 군대를 해산했던 전봉준은 황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봉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가볼까요? 자, 당시 청나라 북양대신 겸 외교부 장관 이홍장입니다. 이 조선의 운명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죠. 그 다음, 예, 이게 청일전쟁의 해전 장면이고요. 그 다음, 자, 이건 뭐냐? 청일전쟁이 일어났을 때 청나라보다 훨씬 기민하게 일본군은 대병력을 서울로 진입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바로 경복궁을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자,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국가의 운명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서 앞길을 개척해야 될 세 사람의 대표 지도자 고종 포로가 되고 전봉준, 김옥균은 일본군에게 전부, 일본에게 각계 격파당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조선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게 어쩌면 이상한 일인 거죠. 자, 그럼 쭉 가보실까요? 예. 자, 지금 동아시아에서는 미중 패권 경쟁의 여파가 대한민국을 향해서
엄청나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힘이 커지니까 자신감이 날수록 갈수록 커지고, 그를 제어하려는 미국의 조바심, 또 일본의 초조감이 동아시아 정세의 핵심 코드예요. 그러면 이 강대국 간의 새로운 패권 경쟁 과정에서 한반도나 대한민국이 지금까지의 번영과 자존을 지키며 살아남으려면 시쳇말로 역량을 키우고 전략적인 외교를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아무리 역량을 잘 키우고 전략적인 외교를 하려고 해도 내부가 분열되어 있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자, 그런데 저나 여러분에게 쓴소리를 한마디 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분단만이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우리 한국 사회는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김천일 장군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종일관 동심합력,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치지 않으면 난국을 구원할 수가 없다. 바로 이겁니다. 즉 지금 갈라져 있는 마음들을 하나로 모으고 제대로 된 내정을 꾸릴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내느냐 못 만들어내느냐, 이게 다시 엄중하게 격변에 휘말려 있는 이 동아시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고, 이게 호남의 의병 정신을 잘 계승해서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는 의병이 일어나서 국민이 나라 걱정을 해야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